교수님의 과학적 방법으로는 7년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들에게는 다가갈 수 없었던 재벌 회장 권태산. 14명의 간병인이 포기한 아들 이준을 위해 고용한 단 한 사람 윤지수. 그녀의 비범한 재능은 고통을 아는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이 차가운 저택에 가장 따뜻한 기적을 선물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권태사는 오늘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한 저택은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담고 있었죠. 3대째 이어온 조선업 재벌 가문의 수장답게 이곳은 완벽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의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세계 어디서도 찾기 힘든 명품이었어요. 회장실 책상 위에는 오늘도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백억짜리 계약서들, 정부 고위 인사들의 친서, 해외 사업 제안서들이죠. 하지만 태산의 귀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택 2층 끝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아니 침묵이었어요. 7년 전 아내 소연이 세상을 떠난 뒤 그 방은 태산에게 가장 멀고도 가까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단 하나, 바로 아들 이준의 마음이었죠. 집사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14번째 간병인 김선희 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보고였어요. 태산은 한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지난 7년간 14명의 간병인이 똑같은 이유로 떠났습니다. 중증 뇌성마비를 앓는 9살 이준을 돌보는 일은 전문가들조차 포기하는 것이었죠. 회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태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벽마다 걸린 액자 속 가족 사진들이 그를 따라다녔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연의 밝은 미소, 신혼여행지 몰디브에서 찍은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의 기쁨이 담긴 사진들. 하지만 그 후의 사진은 없었습니다. 출산 중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난 소연, 그녀의 마지막 말은 지금도 태산의 가슴에 날카로운 못처럼 박혀 있었죠.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기만은요. 태산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최고의 의료진, 최신 장비, 세계 어디든 데려갈 수 있는 재력을 모두 쏟아부었죠.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서울대병원 김민우 교수는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더 이상의 방법은 없다고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준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의 방문 앞에 섰을 때 태산은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들려오는 아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말도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이가 밤마다 토해내는 괴로운 신음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태산은 회사로 도망쳤습니다. 늦은 밤까지 일에 파묻혀 아들의 고통에서 눈을 돌렸어요. 그게 더 쉬웠으니까요. 문을 열지 못하고 서 있던 태산에게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내일 새로운 간병인 면접이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였어요. 이번에는 대학병원 추천을 받은 전문 간병사 3명이라고 했습니다. 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뻔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태산의 집무실에는 3명의 지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죠. 첫 번째 지원자는 소아재활 전문 간호사 출신이었습니다. 이력서에는 유명 재활병원 경력이 빼곡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한 첫마디는 태산의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회장님, 정확한 치료 일정과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6개월 내 구체적인 개선 목표를 제시해 주시면요. 태산은 질문했습니다. 만약 6개월 내 변화가 없다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전문 기관으로의 이송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원자는 더 솔직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라던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케이스는 장기전입니다.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시기보다는 현 상태 유지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현실적이에요. 태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현 상태 유지라니요. 아들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는 말씀인가요?
세 번째 지원자는 아예 면접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전 방문에서 이준의 상태를 확인한 후 연락이 끊겼다고 박 과장이 보고했어요. 태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전문가의 시간이었지 그들의 진심은 아니었던 거죠. 그날 저녁 태사는 또다시 이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간병인 김선희 씨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태산을 보더니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떠났습니다. 방 안에는 이준만이 남아 있었죠.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을 보고 있는 작은 아이, 고개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손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태사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복도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또 널 실망시켰구나, 준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억눌렀던 무언가가 맺혔습니다. 회의실에서는 그토록 강했던 남자가 아들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어요. 밤이 깊어지자 이준의 방에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괴로운 신음소리였죠. 태사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준은 침대에 누워 몸을 뒤틀고 있었어요. 태사는 침대 옆에 앉았지만 아들을 안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안아야 할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태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틀 뒤 태산의 집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 과장이 들어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한 분이 더 오셨습니다. 예약에는 없었는데 서울대병원 사회복지과에서 추천받았다고 하시네요. 태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더 이상 면접은 하지 않겠다고, 어차피 결과는 뻔하다고 말하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박 과장의 다음 말이 태산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번 분은 좀 다릅니다. 화려한 경력서를 내밀지도 않았고 조건을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준 도련님을 만나보고 싶다고만 하셨습니다. 태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한 번만 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태산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명품 정장 대신 소박한 면 블라우스와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있었고 손에는 작은 천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윤지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태산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회장님. 태산은 습관적으로 물었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지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했고 이후 몇 군데 재활센터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이나 전문 경력보다는 제 동생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태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생이요? 지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겐 지훈이라는 남동생이 있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부모님은 지훈이를 키우는 일이 너무 힘드셨고 저는 언니로서 동생을 돌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았지만 정작 지훈이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가 그 아이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만 봤죠.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습니다. 태사는 물었습니다. 지금은요, 동생분은? 지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렴 합병증이었죠. 마지막까지 지훈이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아픈지, 언제 행복한지를요.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 아이가 가르쳐줬어요. 태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여자는 다른 지원자들과 달랐어요.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치료 목표를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심을 내보였죠. 태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이를 돌보고 싶다는 건가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보고 싶은 게 아니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준이에게 필요한 건 간병인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를 사람으로 봐주는 누군가죠.
태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년간 자신이 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태산은 지수를 이준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계속 말했어요. 이준이는 중증 뇌성마비입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거동도 할 수 없죠. 밤마다 울고 발작도 자주 일으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지수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이준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두 손은 가슴 앞에서 경직되어 있었어요. 태산이 지수를 소개하려 했을 때 지수는 이미 이준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수는 이준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준과 눈높이를 맞췄죠. 태산은 숨을 멈췄습니다. 7년간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으니까요. 모두가 이준을 내려다봤지만 지수는 아이와 같은 높이에 섰습니다. 안녕, 이준아. 지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난 윤지수라고 해. 만나서 정말 반가워. 지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이준의 경직된 손을 감쌌습니다. 내 손 참 따뜻하구나. 나도 내 손 좀 잡아도 될까? 태사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이준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평소 고정되어 있던 시선이 살짝 움직였고 눈꺼풀이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태사는 그 움직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보지 못했던 거죠.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반갑다는 거지. 나도 정말 반가워, 이준아. 우리 친구하자. 지수는 천가방에서 작은 나무 자동차를 꺼냈어요. 낡고 색이 바랜 장난감이었습니다. 이거 내 동생 지훈이가 제일 좋아하던 거야. 이제 내가 가져도 될 것 같아서 가져왔어. 지수는 나무 자동차를 이준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지수는 그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구나, 그치? 태사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수는 이준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있잖아, 이준아, 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천천히 알아갈 거야. 넌 나한테 내 방식으로 말해주면 돼. 눈으로 말해줘도 좋고 손으로 말해줘도 좋아. 난 내 말을 다 들을 거니까. 태사는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7년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은 단 한 번도 아들의 눈높이에 맞춘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들의 손을 그렇게 따뜻하게 잡아본 적이 없었죠. 한참 뒤 지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태사는 차갑게 물었어요. 그래서 어떤가요? 할 수 있겠습니까? 지수는 태산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이준이에게 필요한 건 치료가 아닙니다. 친구예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죠. 태산은 반박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7년간 매달렸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수는 한 발짝 다가섰어요. 전 의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준이의 눈빛을 봤어요. 그 아이는 고쳐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해받고 싶어하는 한 사람입니다. 회장님, 이준이는 당신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태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감히 누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하지만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준이 곁에 있어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할 수 있는 건 그보다 훨씬 많아요. 다만 회장님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계속 도망칠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될 건지요. 태사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 여자가 옳다는 것을요. 그는 돌아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지 못한 것을요. 지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제 동생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준이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도 함께라면요. 태사는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죠. 지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준이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태사는 처음으로 이준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손에는 지수가 준 낡은 나무 자동차가 있었어요.
태사는 침대 옆에 앉아 작게 속삭였습니다. 준아, 아빠가 늦었구나. 정말 늦었어. 지수가 출근한 첫날 태사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새벽 6시에 일어나 회의 준비를 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그는 복도 끝에서 이준의 방을 지켜봤습니다. 지수가 어떻게 아들을 대하는지, 정말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지수는 아침 9시에 도착했습니다. 간병인복 대신 편안한 면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커다란 천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태산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회장님, 오늘은 집에 계시나요? 태산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지수는 이준의 방으로 들어갔고 태산은 살짝 열린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수는 이준에게 다가가 밝게 말을 걸었어요. 좋은 아침이야, 이준아. 잘 잤어? 날씨가 정말 좋더라. 창문 좀 열어도 될까? 지수는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준의 방은 늘 밀폐되어 있었습니다. 감염을 우려한 의료진의 조언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수는 달랐습니다. 이준아, 바람 느껴져? 5월 바람은 특별해. 겨울에 차가움도 없고 여름에 무더움도 없거든. 딱 좋은 바람이야. 지수는 천가방에서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자동차 옆에 작은 천 조각들을 놓았어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각기 다른 색깔의 부드러운 천이었습니다. 이준아, 이거 만져볼래? 지수는 이준의 경직된 손을 천천히 펴서 빨간 천 위에 올려놓았어요. 태사는 문틈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천의 감촉을 느끼는 것 같았죠. 지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빨간색은 따뜻해. 햇살 같은 색이야. 이 파란색은 시원해. 하늘 같은 색이지. 너는 어떤 색이 좋아? 지수는 이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이준의 눈이 파란 천 쪽으로 살짝 움직였어요.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파란색 좋아하는구나. 나도 파란색 좋아해. 바다 같잖아. 지수는 파란 천을 이준의 손에 쥐어줬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수는 직접 가져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태사는 의아했어요.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왜 직접 가져온 걸까? 지수는 이준에게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죽을 떠먹였습니다. 이준아, 오늘은 호박죽이야.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들었어. 달고 부드럽지? 이준은 삼키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한 숟가락씩 떠먹였죠. 괜찮아, 천천히 해. 우리 시간 많아. 태사는 그 모습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늘 간병인들에게 식사 시간을 재촉했었죠. 빨리 먹여야 다음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수는 이준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호두까기 인형 이야기였어요. 태사는 왜 하필 그 동화인지 궁금했습니다. 지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줬죠. 옛날에 못생긴 호두까기 인형이 있었어. 사람들은 그 인형을 보고 다들 고개를 저었지. 왜냐면 겉모습이 이상했거든. 지수는 이준의 눈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있잖아, 이준아, 그 못생긴 인형 안에는 멋진 왕자님이 숨어 있었어.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야. 진짜 중요한 건 안에 있는 거였지. 이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태사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지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종일 복도에 계셨죠? 태사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수는 미소 지었어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태사는 이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어요. 그는 서툴게 물었습니다. 오늘 좀 어땠니? 이준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이준이 앞에 앉아보시겠어요? 눈높이를 맞춰보세요. 태사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준의 휠체어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어색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바닥에 쪼그려 앉는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순간 태사는 아들의 눈을 제대로 마주쳤습니다. 7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이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시에 간절함도 있었어요. 태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아버지를 기다렸을까요? 태사는 떨리는 손으로 이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아,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지수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태산과 이준만 남았어요. 태산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는 겁쟁이였어. 내가 엄마를 닮아서 널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 내 엄마가 널 낳다가 떠났잖니. 그게 다 아빠 때문인 것 같았어. 태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있잖아 준아, 그건 아빠의 변명이었어. 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빠가 널 외롭게 만든 거야.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준은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자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죠. 방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지수는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어요. 그녀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동생 지훈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만약 아버지가 지훈이에게 이렇게 다가갔다면 어땠을까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이준이의 미래는 바꿀 수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태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죠. 태산은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윤 선생님,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제가 7년간 이준이에게 뭘 한 겁니까? 지수는 태산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의 부재도 일종의 대우입니다, 회장님. 태산은 그 말에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지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준이는 최고의 의료시설과 장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게 아니라 느끼게 하는 거니까요. 태산은 분노했습니다. 감히 누가 자신의 사랑을 평가하는 겁니까? 저는 이준이를 위해 모든 걸 했습니다. 최고의 의사, 최신 장비, 세계 어디든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이준이에게 필요한 건 최고의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빠였어요. 아들의 손을 잡아주고 눈을 마주쳐주고 함께 있어주는 아빠요. 태사는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는 힘없이 물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지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늦은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그날 밤 태사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준의 방에 머물렀어요. 지수가 알려준 대로 이준에게 색깔 천을 보여주고 동화책을 읽어주려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준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작은 반응이었지만 태산에게는 기적 같았죠. 태산은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숫자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성공은 아들의 작은 눈 깜빡임에서 느껴지는 거라는 것을요. 그는 이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이제 배울게 준아. 천천히 내 속도에 맞춰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태사는 매일 아침 이준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회사 일은 부회장에게 맡기고 정말 중요한 결제만 저택에서 처리했습니다. 임원들은 당황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죠. 권태산 회장이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지수는 매일 새로운 것들을 시도했습니다. 어떤 날은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어떤 날은 정원의 꽃을 꺾어와 향기를 맡게 했어요. 이준은 조금씩 반응했습니다.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 눈빛의 변화, 입꼬리의 떨림. 태사는 그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이준은 괴로워했습니다. 몸의 경직이 심해지면서 통증이 왔고 그럴 때마다 신음소리가 터져나왔죠. 태사는 무력했습니다. 의사들은 진통제를 늘리자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어느 날 저녁 이준이 유난히 힘들어하는 날이었습니다. 지수와 태사는 침대 옆에서 아이를 지켜봤어요. 태사는 답답함에 물었습니다. 대체 뭘 더 해줄 수 있습니까? 최고의 의료진도 이렇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려도 될까요?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 지훈이는 3살 때 자폐 진단을 받았어요. 부모님은 치료에 매달렸죠. 언어치료, 행동치료, 약물치료.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했죠. 왜냐하면 모두가 지훈이를 고치려고만 했거든요. 아무도 있는 그대로의 지훈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태사는 지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16살이었습니다. 언니로서 동생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죠. 하지만 지훈이는 점점 제게서 멀어졌습니다. 지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지훈이에게 필요한 건 치료가 아니라 이해였다는 걸요. 그 후로 저는 방법을 바꿨어요. 지훈이를 고치려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줬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하고 지훈이의 속도에 맞춰줬죠. 태사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아졌습니까?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지훈이의 자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행복해했어요. 처음으로 웃었고 제 손을 잡았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게 치유였어요. 지수는 태산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이의 뇌성마비는 완치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준이를 행복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진짜 치료예요. 태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7년간 자신이 추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지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의학적 치료는 아니지만 통증을 줄이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죠. 태사는 즉시 물었습니다. 뭡니까? 뭐든 하겠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지압요법이 있어요. 특히 손바닥 중앙의 노궁혈을 부드럽게 누르면 마음이 안정되고 통증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한번 모셔와도 될까요? 태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장 모셔오십시오. 지수는 전화를 걸었고 다음 날 이동원이라는 한의사가 저택을 방문했어요.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동원은 이준을 진찰했습니다. 손목에 맥을 짚고 혀를 보고 배를 만져봤어요. 그리고 태산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몸이 많이 굳어 있습니다. 근육뿐 아니라 마음도 그렇죠. 오랜 시간 긴장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태산은 묻고 싶었습니다. 고칠 수 있느냐고요. 하지만 이동원은 먼저 말했습니다.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려면 약이나 침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태사는 물었습니다. 뭡니까? 이동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이 가장 좋은 약이에요. 제가 회장님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사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의학 지식이 없는데요. 이동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의학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동원은 태산을 이준의 침대 옆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범을 보였어요. 손바닥 중앙에 노궁혈이 있습니다.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누르세요. 너무 세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요.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돌려주면 됩니다. 이동원이 이준의 손을 잡고 지압을 시작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직되어 있던 이준의 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준의 얼굴도 편안해졌죠. 태사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해보세요. 이동원이 자리를 비켜줬어요. 태사는 떨리는 손으로 이준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이준의 손은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어요. 태산의 손은 거칠고 컸습니다. 수많은 계약서에 사인하고 악수를 나누고 권력을 휘둘렀던 손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손은 그저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태사는 조심스럽게 이준의 손바닥 중앙을 눌렀어요. 이동원이 가르쳐준 대로 원을 그리며 천천히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힘 조절이 안 됐고 리듬도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의 손을 어루만졌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준의 경직된 손가락이 미세하게 펴지기 시작했죠. 태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손이 자신의 손길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이동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일 해주세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시간은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하면 효과가 없어요.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동원에게 수표를 내밀려다 멈췄어요. 감사합니다. 돈으로는 이 은혜를 갚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은혜는 아드님에게 갚으세요. 매일 손을 잡아주는 것으로요. 그날 밤부터 태산의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아침 7시 회사에 가기 전 이준의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고 지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이준의 방으로 향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태사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의 손이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어요. 밤중 신음소리도 줄어들었죠. 하지만 더 큰 변화는 태산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산이 이준의 손을 잡고 지압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준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이준이 아버지의 손가락을 잡으려 하고 있었죠. 태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아, 아빠 손잡고 싶은 거니?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준의 눈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태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7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사는 이준의 작은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싸며 울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게 왔어. 7년이나 늦었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아빠를 기다렸을까. 태산의 눈물이 이준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동생 지훈이가 생각났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지훈이에게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이준이에게는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태사는 한참을 울다가 이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소리 없는 눈물이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렬했습니다. 태사는 이준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아빠가 매일 여기 있을게. 내 손 잡아줄게. 도망가지 않을게. 그날 밤 태사는 이준의 방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태산이 이준의 손을 잡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어요. 이준의 밤중 울음소리가 줄어들었고 낮 시간에는 눈빛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태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고 지수는 이준에게 다양한 자극을 선사했죠. 하지만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태사는 침실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비명이 아니었어요. 이준의 방에서 들려오는 괴로운 신음소리였죠. 평소와는 다른 더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소리였습니다. 태사는 급히 가운을 걸치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이준의 방문을 열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준은 침대에서 온몸을 뒤틀고 있었습니다. 발작이었죠. 팔다리가 경직되어 부들부들 떨렸고 눈은 위로 치켜 올라가 있었어요.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7년간 이준을 키우면서 발작을 본 적이 있었지만 언제나 간병인이나 의사가 처리했습니다. 태산 자신이 직접 마주한 건 처음이었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도와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준아.
태사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이주는 계속 경련하고 있었고 신음소리는 더 커졌죠. 태사는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7년 전처럼요. 바로 그때 지수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인근 게스트룸에서 자고 있었는데 소리를 듣고 온 거였어요. 지수는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침착하게 이준에게 다가가 옆으로 눕히고 머리 아래 베개를 받쳤어요. 그리고 시계를 보며 발작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태사는 벽에 기댄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죠. 지수는 이준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태산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여기 오세요. 태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준이 손을 잡아주세요. 지금 이준이에게 필요한 건 아빠예요. 태사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만지면 이준이 더 아파하지 않을까? 혹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지만 지수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격려했죠. 태사는 떨리는 다리로 침대에 다가갔습니다. 이준은 여전히 경련하고 있었어요. 작은 몸이 고통으로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직접 마주하는 게 너무 무서웠죠. 회장님. 지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이준이는 지금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아빠가 여기 있다는 걸 느껴야 합니다. 손을 잡아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태사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준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이준의 손은 뜨겁고 축축했습니다. 경련으로 인해 손가락이 세게 오므려져 있었죠. 태사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준아, 아빠가 여기 있어.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준은 계속 경련했어요. 하지만 태사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죠. 준아,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도망가지 않을게. 태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지수는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분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멈출 거예요. 태산은 놀랐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습니까? 지수는 대답했습니다. 제 동생 지훈이도 가끔 발작을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저도 공황 상태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불안해하면 지훈이도 더 불안해한다는 걸요. 태사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준아, 아빠는 안 무서워. 내가 힘들어도 아빠는 여기 있어. 같이 이겨내자. 태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준의 경련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3분쯤 지났을 때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준은 축 늘어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태사는 아들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지수는 이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과 호흡, 체온을 재고 눈동자를 봤어요. 다행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태산을 바라봤어요. 잘하셨어요, 회장님. 태산은 그제야 자신이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두려움 때문인지 안도감 때문인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다 섞여 있었겠죠. 지수는 수건으로 이준의 땀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알고 계세요? 방금 회장님이 하신 게 가장 중요한 치료였어요. 태사는 고개를 들어 지수를 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손만 잡았을 뿐입니다.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일이 가장 단순한 것이기도 하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도망가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태사는 지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준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살아있었어요. 태산을 바라보는 이준의 눈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함일까요? 아니면 안도감일까요? 태산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준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다는 것이요.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회장님은 쉬세요. 하지만 태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제가 있겠습니다. 지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지 않으세요? 태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겁니다. 지수는 잠시 태산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부르세요. 지수는 방을 나갔습니다. 태산은 이준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밤은 깊어갔고 저택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의 방만큼은 따뜻했죠.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으로 진정으로 함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새벽 4시쯤 이준이 다시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태산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준아. 내가 아플 때마다 아빠는 도망갔어. 무서웠거든. 내 고통을 마주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진짜 무서운 건 너를 혼자 두는 거였어. 태산은 이준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앞으로는 도망가지 않을게. 내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무서울 때도 아빠가 여기 있을게. 약속해.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태산은 한숨도 자지 않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어요. 7년간 져왔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도망치지 않기로 한 결심이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지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도 되나요? 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수는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한 잔 드세요. 태산은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태산은 이준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것 이상이에요. 지금까지 중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수는 미소 지었어요. 그 표정에는 자신의 동생 지훈이를 떠올리는 그리움도 이준이를 향한 애정도 태산에 대한 존경도 담겨 있었습니다. 태산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회사 일정을 대폭 줄이고 이준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어요. 밤마다 이준의 방에서 잠을 잤고 발작이 올 때마다 곁에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준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발작의 밤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산은 매일 밤 이준의 방에서 잤어요. 처음에는 의자에서 졸다가 나중에는 아예 간이 침대를 들여놓았습니다. 이준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것이 익숙해졌죠. 그런데 어느 날 밤 태산은 이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준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태산은 급히 침대로 다가가 이준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준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편안했고 숨소리도 고르고 깊었어요. 7년간 밤마다 들려오던 그 괴로운 신음소리가 사라진 겁니다. 태산은 침대 옆에 앉아 이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아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준은 마치 천사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태산은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편안한 거니, 준아? 이제 아빠가 곁에 있어서 안심이 되는 거니? 다음 날 아침 지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이준이를 정원에 데리고 나가면 어떨까요? 태산은 망설였습니다. 밖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준이에게 필요한 건 안전한 실내가 아니라 살아있는 세상입니다. 햇볕도 쐬고 바람도 느끼고 꽃향기도 맡아야 해요. 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과장에게 지시를 내려 정원을 정리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준의 휠체어를 직접 밀고 나갔습니다. 5월의 정원은 아름다웠어요.
장미가 만개했고 라벤더가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오랜만에 정원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항상 바쁘게 지나치기만 했었죠. 지수는 정원 한쪽에 마련된 허브 화단으로 이준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 허브들이 있어요. 라벤더, 로즈마리, 민트. 각각 다른 향기가 나죠. 지수는 라벤더 줄기를 조심스럽게 꺾어 이준의 코에 가까이 가져갔어요. 이준아, 맡아봐. 어때? 이준의 코가 실룩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천천히 감았다 떴어요. 태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하는구나. 지수는 다른 허브들도 하나씩 맡게 해줬어요. 로즈마리의 상쾌한 향, 민트의 청량한 향, 바질의 달콤한 향. 이준은 각각의 향기에 조금씩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태사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7년간 자신은 이준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정작 이런 단순한 행복은 주지 못했다는 것을요. 꽃향기를 맡고 햇볕을 쬐고 바람을 느끼는 것. 그런 당연한 기쁨들을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회사 안 가세요?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태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회장에게 대신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고 싶습니다. 지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 지었죠. 좋은 선택이세요. 점심 무렵 태사는 직접 이준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숟가락에 죽을 떠서 이준의 입에 넣는데 손이 떨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조언했어요. 너무 많이 떠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요. 태사는 지수의 말대로 했습니다. 이준은 천천히 삼켰습니다. 가끔 사례가 들렸지만 태사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등을 토닥여주고 물을 조금 먹였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태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식사는 30분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태사는 조급해하지 않았죠. 이준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소중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지수는 정원 테이블에 그림책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이준아, 오늘은 뭘 볼까? 지수는 여러 권의 책을 보여줬어요. 동화책, 그림책, 사진집. 이준의 시선이 한 권의 책에 머물렀습니다. 공룡 그림책이었죠. 지수는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공룡 좋아해? 좋아, 그럼 이거 보자. 지수는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커다란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났습니다. 크고 무서운 공룡이었죠. 이준의 눈이 커졌어요. 태사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준이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뭔가 특별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었죠. 지수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나왔어요. 목이 긴 초식 공룡이었습니다. 지수는 재미있는 목소리로 설명했죠. 이 공룡은 목이 정말 길어. 나무 꼭대기 잎사귀를 먹었대. 지수는 목을 길게 빼는 신용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준의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푸아. 작고 쉰 듯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웃음소리였죠. 태산과 지수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이준이 웃은 걸까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그 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을 길게 빼는 신용을 했어요. 이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푸아. 웃음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했어요. 태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7년입니다. 7년간 이준이 웃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의사들은 말했죠. 중증 뇌성마비 환자는 감정 표현이 제한적이라고요. 웃음 같은 건 기대하기 힘들다고요. 하지만 지금 이준은 웃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이준을 껴안았습니다. 이준아, 웃었어. 내가 웃었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바로 그때 태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회장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미국 본사 회장이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긴급 회의가 필요합니다. 태사는 전화를 받고 있었지만 눈은 이준에게서 떼지 못했어요.
비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 가치가 2배로 뛸 수 있어요. 하지만 태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 비서, 오늘은 갈 수 없습니다. 비서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태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하십시오. 그리고 미국 회장께 제 사과를 전하고요. 오늘은 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아. 태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웃어줄 수 있니? 아빠한테도 보여줄 수 있을까? 지수는 다시 공룡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우스꽝스럽게 목을 길게 빼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준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푸아. 웃음소리가 다시 터져나왔죠. 태산을 향한 웃음이었습니다. 태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7년간 쌓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회장실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소리내어 울었죠. 태사는 이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준아. 정말 미안해. 태사는 이준의 손에 얼굴을 묻었어요. 7년이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내 웃음소리를 이제야 들어서 미안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표현하고 싶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태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준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준의 눈이 정확히 태산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또렷한 시선이었죠. 7년간 태산이 보지 못했던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 사랑, 기다림, 그리고 희망이요. 이준은 말하고 있었어요. 말없이 하지만 분명하게요. 괜찮아요, 아빠. 이제 왔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지수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순간은 아버지와 아들만의 시간이어야 했으니까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정원 끝으로 걸어갔어요. 동생 지훈이를 떠올렸습니다. 지훈아, 봤어? 이준이는 웃었어. 내가 못 이룬 꿈을 이준이가 이뤘어. 그리고 이준이의 아빠는 도망가지 않았어. 한참이 지나서야 태사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7년간 그의 얼굴에 없던 평화였죠. 태사는 이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사랑해, 준아. 아빠가 정말 사랑해. 그날 저녁 태사는 회사에서 걸려온 모든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대신 이준과 함께 정원에 남아 저녁 노을을 봤어요. 붉게 물드는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태사는 이준에게 속삭였어요. 예쁘지? 노을이 정말 예쁘지? 이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태사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이 뭔지 행복이 뭔지를요. 수백억짜리 계약도 회사 가치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아들과 함께 노을을 보는 이 순간이요. 이준이 웃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저택에는 변화가 찾아왔어요. 이준의 밤중 울음소리는 완전히 사라졌고 낮 시간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태사는 회사 출근 시간을 대폭 줄였고 이준과 보내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았죠. 임원들은 수군거렸지만 감히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박 과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태산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서울대병원 김민우 교수님께서 정기 검진 일정을 잡으셨습니다. 이준 도련님의 상태 확인을 위해 오늘 오후 방문하신다고 하시는데요. 태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민우 교수는 7년간 이준을 담당해온 주치의였어요.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사이지만 동시에 가장 냉정한 사람이기도 했죠.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김 교수님은 우리가 하는 방식을 이해 못하실 거예요.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죠. 정기 검진은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준이의 변화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후 2시 김민우 교수가 2명의 전공의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6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김민우는 태산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태산도 인사를 받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김민우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이준희 상태가 어떻습니까? 발작 빈도는요? 태산은 대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밤중 울음도 없어졌고 낮에는 표정도 밝아졌어요. 심지어 웃기도 했습니다. 김민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웃었다고요? 중증 뇌성마비 환자가 웃음 반응을 보이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착각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태산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받고 들었습니다. 김민우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행은 이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이준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지수가 있었어요. 김민우는 이준에게 다가가 전문적인 태도로 검진을 시작했습니다. 맥박, 혈압, 체온을 재고 동공 반응을 확인했죠. 전공의들은 노트에 기록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검진은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김민우는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본 활력 징후는 안정적입니다. 이전보다 약간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군요.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성장 범위 내의 변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태산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김민우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준희의 근본적인 상태는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뇌성마비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에요. 관리는 할 수 있지만 기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태산은 반박하려 했지만 김민우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김민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들으니 요즘 한의학 치료를 받고 계시다던데요. 지압이니 뭐니 하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요. 태산은 경직됐습니다. 지수가 나섰어요. 교수님, 그건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겁니다. 김민우는 지수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담당 간병인이군요. 전문 의료인입니까? 지수는 대답했어요. 아니요,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김민우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심리학이요? 그렇다면 뇌성마비 환자의 신경학적 특성을 이해나 하고 계십니까? 태산이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민우는 돌아서서 태산을 봤어요.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과학적인 민간요법에 의존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이준희에게 필요한 건 전문적인 의료 관리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태산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지난 7년간 교수님의 과학적 방법으로 이준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김민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전공의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죠. 김민우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상태 악화를 방지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입니다. 태산은 고개를 저었어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7년간 이준희는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밤마다 울었고 발작을 일으켰죠. 하지만 지난 2주간은 달랐습니다. 태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이준희는 웃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밤중 울음도 멈췄고 낮에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무시할 겁니까? 김민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환자와 보호자가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도 말이죠. 태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수가 다시 나섰습니다. 교수님, 그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수는 이준에게 다가가 공룡 그림책을 꺼냈어요. 그리고 브라키오사우루스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준아, 기억나지? 목 긴 공룡. 지수는 우스꽝스럽게 목을 길게 빼는 신용을 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준을 바라봤어요. 김민우는 회의적인 표정이었고 전공의들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태산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이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작지만 분명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푸아. 웃음소리였죠. 전공의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김민우는 얼어붙었어요. 지수는 계속했습니다. 이준아, 다른 것도 볼까? 지수는 티라노사우루스 페이지를 폈어요. 그리고 공룡이 으르렁거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준은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요. 푸하. 방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김민우는 이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확인하려 했어요. 이준아, 나를 봐. 김민우가 이준의 얼굴 앞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김민우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김민우는 당황했습니다. 태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준아. 태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이준은 즉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태산은 무릎을 꿇고 이준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빠가 사랑한다, 준아. 이준의 입꼬리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김민우는 그 장면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공의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태산이 일어서서 김민우를 마주했습니다. 교수님. 태산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어요. 교수님의 과학적 방법으로는 7년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아들은 웃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있어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입니까? 김민우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은 위험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태사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교수님, 7년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김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태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준이에게 필요한 건 약과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이해였어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윤 선생님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정기 검진은 계속 받겠습니다. 태산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치료 방향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과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김민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차트를 닫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민우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책임은 회장님께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태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책임 기꺼이 지겠습니다. 아버지로서요. 김민우 일행이 떠난 후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잘하셨습니다, 회장님. 태사는 이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준아, 아빠가 널 지킬게. 의사들이 뭐라 해도 세상이 뭐라 해도 아빠는 내 편이야. 이준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태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요. 병을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승리라는 걸요. 그날 저녁 태사는 임원회의에서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제가 회사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임원들은 경악했죠. 하지만 태사는 단호했습니다. 부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합니다. 저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김민우 교수가 떠난 다음 날 태사는 아침 일찍 이준의 방으로 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설렘이 있었어요. 준아, 오늘 아빠가 특별한 곳에 데려가고 싶은데 어떨까? 이준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태사는 휠체어 옆에 앉아 말을 이었어요. 바다에 가자. 너 바다 본 적 있니?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먼 여행은 이준이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태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7년간 이 아이를 저택에만 가뒀습니다. 안전하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안전한 게 행복한 건 아니더군요. 이제는 세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태사는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비서,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하십시오. 아니, 이번 주 전체를요. 비서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이번 주에 중국 바이어 미팅이 있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올해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태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부회장에게 맡기십시오. 저는 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가족 여행이요. 전화를 끊은 뒤 태사는 지수를 바라봤어요. 윤 선생님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지수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태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이준희에게도 저에게도요. 지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영광입니다.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운전기사 박 과장이 큰 차를 준비했고 의료 장비도 챙겼어요. 지수는 이준이 좋아하는 그림책과 천 조각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태사는 처음으로 가볍게 느껴졌어요. 회사 서류도 계약서도 없이 떠나는 여행이었죠. 차는 남해안을 향해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어요. 고층 빌딩 대신 푸른 들판이 펼쳐졌고 회색 도시 대신 초록빛 자연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반짝이고 있었죠. 3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춘 곳은 한적한 해변이었습니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유명 해수욕장이 아니라 조용한 어촌 마을의 작은 해변이었어요. 태산이 일부러 고른 곳이었습니다. 이준이 사람들 시선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요. 박 과장이 휠체어를 내렸고 태산이 직접 이준을 안아 태웠습니다. 예전에는 간병인들이 하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태산은 아들을 안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니, 자연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행복했죠. 해변에 도착하자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짠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태산은 이준의 휠체어를 모래 위로 밀고 갔습니다. 파도가 닿지 않을 만큼 안전한 거리였어요. 준아, 여기가 바다야. 태산이 이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 푸른 게 다 바다란다. 끝이 안 보이지? 이준은 눈을 크게 뜨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는 모습, 햇빛에 반짝이는 수면, 멀리 날아가는 갈매기들. 모든 게 신기한 듯 했습니다. 지수는 돗자리를 펴고 그늘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도시락을 꺼냈어요.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김밥, 샌드위치, 과일, 그리고 이준이를 위한 부드러운 죽이요. 지수는 정성껏 차린 도시락을 펼치며 말했어요. 바다를 보며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태사는 이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먹였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맛있니, 준아? 이준은 삼키며 고개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태사는 그 작은 반응에도 미소 지었죠. 식사를 마치고 태사는 이준을 안아 모래 위에 앉았습니다. 휠체어가 아닌 아버지의 품이었어요. 이준의 등을 자신의 가슴에 기대게 하고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이준은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규칙적이고 따뜻한 심장 박동을요. 태사는 이준의 귀에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있잖아 준아, 아빠가 너한테 할 말 있어. 태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7년간 아빠는 내가 완벽해지기를 바랐어. 걷고 말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되기를요. 그게 내 행복이라고 착각했거든. 하지만 아빠가 틀렸어.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넌 이미 완벽했어. 고쳐야 할 존재가 아니었어. 그냥 사랑받아야 할 아들이었던 거야. 태산은 이준을 더 세게 안았어요. 내가 이미 위대하다는 걸 알았어. 그냥 내가 너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해. 이준은 아버지의 품에서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왔다가 물러갔어요.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요. 이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도의 리듬을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하나, 둘, 셋. 파도가 칠 때마다 손가락이 떨렸죠.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준이가 행복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말로 할 수 없지만 손가락으로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요, 아빠.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아빠 품이 따뜻해요. 태사는 그 작은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이준의 언어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 예쁘지? 바다가 정말 예쁘지? 태산이 속삭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태사는 이준을 품에 안은 채 눈을 감았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바다 냄새가 코를 간지렸죠.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득 태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요. 수백억짜리 계약도 회사 규모도 사회적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아들을 안고 바다를 보는 이 순간, 아들의 작은 손가락 움직임을 느끼는 이 행복이요. 지수가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회장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계약을 놓치셨는데요. 태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세상의 모든 계약을 다 따낸다 해도 이 순간만큼 소중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동생 지훈이도 바다를 좋아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 진정이 되곤 했죠. 태사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이가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당신이 이준이에게 해준 모든 것에 대해서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이준이가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거니까요. 지훈이에게 못해준 것들을 이준이를 통해 할 수 있었으니까요.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노을이었죠. 태사는 이준에게 속삭였습니다. 준아, 저것 봐. 노을이야. 예쁘지? 이준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주황빛 하늘, 붉게 물든 구름, 수평선 너머로 지는 해. 그 광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이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미소였죠. 태사는 그 미소를 보며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아들과 함께 노을을 보는 것, 파도 소리를 듣는 것, 바다 냄새를 맡는 것. 그런 단순한 순간들이 모여 진짜 행복을 만드는 거였죠. 가족이라는 이름의 바다. 태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넓고 깊어서 끝을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바다.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가는 감정들,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고요한 순간들. 그 모든 게 가족이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태사는 이준을 안고 일어섰습니다. 슬슬 돌아갈까, 준아?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지수가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준이가 오늘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오늘만큼 행복했던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오늘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 이준은 태산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태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회사로 돌아가야겠죠. 회의도 하고 계약서도 검토하고 결제도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태사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회사는 부회장이 돌볼 수 있습니다. 계약은 다음 기회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게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밤 태사는 이준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준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태사는 이준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준아. 내가 있어서 아빠는 행복해. 내가 있어서 아빠는 성공한 거야. 그리고 태사는 깨달았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살 수 없는 단 하나, 그것은 아들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찾는데 7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었죠. 태사는 이준의 방을 나서며 복도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의 미소가 보였어요. 이제는 그 미소가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어요. 소연이 남긴 가장 큰 선물, 이준이를 만날 수 있게 해줘서요. 고마워, 소연아. 태사는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늦었지만 약속 지켰어. 아이를 살렸어. 의학적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도 살아났어. 진짜 삶이 뭔지 알게 됐거든. 그날 밤 태사는 오랜만에 자신의 침대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이준의 방과 연결된 문은 활짝 열어두었어요.
언제든 아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아니, 기적은 이미 일어났죠. 아들이 웃었고 아버지가 사랑을 배웠으니까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을 겁니다. 태사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바다에서 태사는 마침내 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바로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